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인 가정폭력. 그렇기에 더욱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승희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저는 오늘 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죠.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네, 이 글을 쓴 저자는요, 미국 여성으로 남편에게 13년 동안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여성이 쓴 글이지만 다른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그 형태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형태는 그 시대에 따라 아주 변화가 심한데요.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 달라진 가정의 형태대로 가정폭력도 아주 다양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핵가족 시대입니다. 네. 대가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거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한 구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피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이기도 한데요. 성인인 자녀가 고령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사는 성인 자녀와 고령 부모의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또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매맞는 부모의 가정폭력 사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율이 급증하는 만큼 또 재혼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재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들로 이제 사회에 알려진 사건인데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가정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정 폭력도 다양해졌다. 이 다양화라는 말이 이렇게 슬프게 느껴졌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데 이 가정 폭력이 무서운 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그 폴레트 켈리의 시처럼 가정폭력 당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가정폭력은 그래서 대부분이 상습범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이중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형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더해서 분명히 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엄청난 폭력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길들여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배우자에게 맞고 나서 내 남편이 비록 지금 나를 때렸지만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야. 그다음에 앞에 폴레트 켈리처럼 내가 죽도록 맞았지만 내가 그 울타리는 없어서는 안 돼. 그다음에 고령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맞고 나서 내 아들이 나를 때린 건 내가 우리 아들을 번듯하게 키우지 못해서야. 그리고 부모에게 엄청난 폭언을 듣고 나서 내가 내 사촌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험악한 말은 하지 않았겠지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분명히 몸이 멍들고 폭언을 들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도 날 때린 상대방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거를 무척 어려워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날 때린 부모지만 부모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밥 한 끼는 얻어 먹었을 거거든요. 아무리 날 때린 배우자지만 사랑해서 결혼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해자를 가해자로 규명하는 것 자체를 내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거라는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건 너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애야 라고 규정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음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서 자기를 지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스패너로 그 두개골을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온 분도 있고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해서 이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생존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당한 엄청난 피해를 덤덤히 진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평소에는 좋은 분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꼈다고 해서 때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맞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가정폭력의 유형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심한 폭력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아이 보는 앞에서 때린 경우, 그거는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한테 연락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발 못 붙이고 살게 하겠다라는 협박 행위, 이것도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자녀나 배우자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감금 행위, 이것도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는 행위도 강간행위로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고령의 부모나 어린 아이를 유기하는 건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좀 친밀하고 또 사랑이 넘쳐야 하는 이런 가족 간의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대답을 했으면 말대답을 했다고 가정폭력을 하고요. 말대답을 하지 않았으면 말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폭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스스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그리고 음주 후에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참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맞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돈 날려서 속상한데 상대방이 잔소리했다고 때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폭행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사례를 통해서요, 가정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한 A씨와 B씨. 악몽은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B씨가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한 번 시작된 폭력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나중엔 아이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나에게 하는 폭력도 참기가 참 있는데 내 아이에게까지도 폭력을 한다니 참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가정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막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가정폭력이 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112 경찰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즉시. 예, 즉시. 그러면은 그 112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 가족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요. 신고하면 더 무섭게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경찰 신고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는 절차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고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112 신고를 하는 거를 적극 권해드리는데 제가 경찰 신고를 하는 거를 적극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긴급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찰이 긴급 임시 보호 조치를 했는데 가해자가 이걸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것을 꼭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를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도 역시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나 퇴거 조치를 해드리는데 경찰의 그 임시조치와 다른 점은 경찰 조치에서 경찰은 이제 그 수사 절차가 다 마치고 1심으로 법원에 넘기는 그 기소 시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소가 되면은 이 피해자를 보호했던 임시조치가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임시조치가 풀리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은 법원에서 언제까지 보호를 하겠다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보호 조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의 또 다른 조치로는 상대방이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상담이나 뭐 부부 상담, 가정 회복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위탁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본인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여성전화 1366을 통해서 내가 일단은 피해자로서 이제 집을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어디에 살지 막막할 때 1366에 전화를 하시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쉼터 등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피해자로서 보호가 됐지만 상대방이 나와 같이 나온 미성년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 미성년자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를 해서 아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가해자가 퇴거를 했는데 우리 집에 고령의
나의 부모가 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까지, 피해자 외에도 동거 가족까지 보호해달라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정 폭력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옆집에서 막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이 이게 포착이 되면은 그것을 이 옆집 분은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 가정에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실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건 신고할 권리가 있는 경우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은 아동교육 보호 담당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겠죠.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치료받으러 갔을 때 의료인, 의료기관장 역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노인이거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이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포착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국제 결혼 중개 사업자 역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한 경우 그런 경우 소방구조대 역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해서 쉼터로 갔거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아동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등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다면은 이분들에게 피해를 진술하면서 신고를 요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신고 의무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놀랐는데요.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신고든 또는 이런 신고 의무자를 통해서 한 신고든 일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민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가족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일 것 같은데 신고 후에 이 보복이 두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럴 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복이 두려운 경우라면은 경찰이나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을 꼭 하셔서 가해자로부터 격리돼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복의 우려가 시급하게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 신고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배포하기도 하고요. 이 가해자가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순찰하는 그런 보호 조치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두 번째로 실제 보복 행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네가 감히 나를 경찰 신고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협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보복 범죄 행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고 이 보복 범죄 행위는 구속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외에도 내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는데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피해자로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법의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임시거처를 구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언제 남편이 다시 나타날지 몰라 두렵기만 한데요. 가족이기에 임시거처 주소를 조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폭력이 심각한 게 이 한 단계를 넘어도 또 넘어야 할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가해자를 피해서 임시거처까지 마련을 했는데 다시 찾아온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사이라 하더라도 이게 부부지간이고 부모지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임시거처에 어디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오. 네,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서 임시거처를 구해야 된다면은 하루빨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하시면 아무리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사례에서 이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가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아빠가 아이 학교로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있습니다. 오, 네. 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이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비밀 전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전화기요. 아이가 어디로 전학을 하는지 비밀 전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유치원이나 학교의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이 아동이 지금 그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지 전학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입소를 했는지 취학을 했는지 아이의 이 교육 상황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야 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가해자에게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는 아이의 교육기관에 이거를 해달라고 비밀 엄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무리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이가 동거가족으로서 같이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가정폭력 관련 마지막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B씨와 이혼한 A씨. 하지만 B씨는 이혼 후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해 현재 남남인 전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이혼을 했는데 왜 굳이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좀 가정폭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는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정 구성원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 가정 구성원을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역시 보호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였던 자 역시 가정폭력의 가정 구성원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보호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 처벌법상 적용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만약에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접근 금지 조치가 됐는데 가해자가 또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처벌법상 그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거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할 경우 준비할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112 신고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 증거를 남겨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맞은 부위의 사진,
그리고 부서진 가정 집기류, 그리고 옆집의 목격자 진술같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112 신고를 하셔서 증거를 수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증거를 이렇게 수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현장 녹음이나 현장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즘에 홈 CCTV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 CCTV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면 홈 CCTV를 빨리 백업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만약에 차에서 이루어졌다면 블랙박스를 백업을 해두는 거를 권해드리고 이 가정폭력이 길이나 어떤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경찰에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경찰에서 그 길거리 CCTV나 그 장소를 비추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증거 수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 동영상을 하루빨리 수집을 해주시길 원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의점은 CCTV는 보호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하셔서 빨리 보호를 받으셔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핸드폰 녹음이나 녹화 기능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녹음이나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은 녹음 녹화하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려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내가 대화자로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느라고 그 현장을 촬영하거나 남기거나 한 거를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해서 나온 상황이라면은 내 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 상황을 즉시 촬영을 해두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맞은 흔적, 찢겨진 옷 이런 걸 옷매무새를 다시 다잡지 마시고 네. 그대로 촬영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만약에 상대방이 막 핥힌 자국이 몸에 남아있거나 상대방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씻지 마시고 그대로 경찰에 가시면 내 몸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경찰에서는 DNA를 채증을 하셔서 그걸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적극 권해드려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기록지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거를 남겨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진술해 놓으시는데 그 진료 기록지, 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가정폭력 사실을 진술하는 그 상담 사실 진술하는 내용도 유력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피해를 당하느라고 이 아무것도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 경찰에 신고하셔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가장 빠른 증거 수집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진술하시고 그다음에 그 증거를 가장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남겨서 보호받으시는 것.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폭력으로 고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거주, 의료,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주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막 나온 경우에는 피해자 임시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지원해서 거주지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근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원래는 근로능력이 있었는데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역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조건부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안에서 직업훈련 같은 것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당장에 살아갈 의식주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가정 폭력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많은 정보 주셨지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맞아도 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때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정폭력 가해자가 더 이상 죄짓게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서 보호를 요청해 주신다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혼자가 아닐 겁니다. 용기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호받겠다는 용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스스로 용기 내기 어렵다면 주변 누구에게라도 꼭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